그래서 지금 우리 그 정부의 어떤 부채의 포텐셜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기억나시죠? 우리 그 공무원 뽑았을 때 우발채 뭐 계속해서 연금을 줘야 되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냐면은 이제 우리 세입의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경상 성장률 이상의 지출 증가율 이게 바로 쌓이면 국가 부채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그 중위험 중금리를 하듯이 보면요. 참 이것도 문제예요. 은산분리 같은 거 참 그거 노력해서 그걸 없애야 돼요. 지금 그나마 최근에 우리 카카오뱅크 등등 해갖고 뭐냐면 중위험 중금리 있잖아요. 그분들이 없었으면 뭐냐면 사채시장 할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 일반 은행에서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보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건희라고 합니다. 일단은 저는 강연 잘 들었습니다. 우선 교수님께서 경제를 공부하신 교수님이시니까 저는 좀 경제 관련된 부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에 오너분들, 기업 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 상속세 부분이 너무 불합리해서 너무 세서 지금 기업을 이제 자녀분들한테 물려주지 못하고 이제 다른 방법을 찾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 회사를 팔아서 사게 되는 그런 PF 같은 그런 데서 그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우리나라 산업 전체에 어떤 영향이 장기적으로 있을 것인지, 그리고 왜 유독 이 좌파 정부에서는 이 PF에 대한 그 시장을 더 키워주고 있는지, 과연 그런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하여튼 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우리 현안이기도 하죠. 대한항공이 만약에 경영을 못해서 경영권 넘어가면 누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죠? 사람 죽었다는 이유로 해서 상속이 안 돼가지고 손바뀜이 됐다면 그건 말이 아니죠. 우리가 좀 이거는 참 왜 이걸 참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래 보면요. 이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부모 잘 만난 뭐 그거를 머리에서 못 지워서 그런 거죠. 머리에서. 워런 버핏 뭐 많이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분이요 보면은요 생각보다 그래요.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뭐냐면은 죽음 비즈니스를 했어요. 상속세를 못 내서 망하는 기업을 싸게 사서 그걸 팔면서 부를 축적한 것이 워렌 버핏이에요. 그 다음에 텍사스를 우리에게 과세하라라고 그 잘난 체를 하던 그게 누구죠? 빌 게이츠 등등 전부 다 공익재단 만들어서 뭐죠? 상속을 피해가는 거죠 보면은. 근데 우리 그걸 몰라요 보면은. 그래 거기는 박수 치고 한쪽에 데스 비즈니스를 통해서 부를 모은 것도 모르고 보면 말이죠. 저는 이래 보면 그래서 상속세는 어떻게 보면 인헤리턴스 텍스가 아니라 데스 텍스예요. 사람이 죽은 거를 과세 기준으로 포착한 거죠. 사망세. 그렇죠. 사망세죠. 그 다음 뭐죠? 데스 페널티죠. 죽은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 과징금 물리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게 다 왜 그런 거예요? 전 그래 참 우리가 증오를 좀 떨쳐야 되는 게 보면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자손에게 물려준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돈을 물려준다 돈밖에 못 물려줘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어떤 마인드일까? 근면 성실을 못 물려줘요. 따라서 아무리 물려준다 하더라도 망을 넣으면 망해요. 보면은 흥을 넣으면 흥해요. 하지만 사전적으로 흥하거나 망하는 건 본인이 알아서 하게끔 해야 되는 거죠. 부모가 죽었다 해서 그럴 때 왜 그걸 막습니까? 보면은 그렇잖아요, 지금요. 아시아나항공 거긴 경영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은 이 대한항공 경영을 잘했는데 그걸 갖다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얼마 전에 방송도 하고 그래서 숫자가 좀 생생한데 보면요. 한 2천억 정도 이상의 그 상속세를 내야 돼요. 그렇지만 지분을 팔면은 유지가 안 되잖아요. 따라서 그러니까 조 씨 일가 갖고 있는 뭐죠? 지분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거나 또 하나는 뭐냐면 기타 자산을 처분하고 그다음 배당 등등을 해서 뭐 조달할 수 있는 게 보면은 2천억 과세 예측되는 그런 상속세에 뭐 한
800억밖에 안 돼. 800억. 1200억을 어떻게 낼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내쫓자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왜 그걸 갖다 내쫓습니까 도대체?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계주나 마찬가지죠. 100m, 100m, 100m 하는 건데 우리가 계주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세대 간의 어떤 매끄러운 그 흐름이에요. 보면은. 그걸 갖다가 본인이 뭐 해줄 겁니까? 잘했으면은 계속 기업을 갔으면은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참 그야말로 뭐 국민연금이 그런 분탕질을 하고 또 미안하지만 뭐 해줄 겁니까? 이거를 하면은 뭐 공기업화되고 무슨 해갖고 재벌에서 뭐 빼서 내면은 된다 하지만은 그럼 재벌 아닌 사람 쪽에서 뭐가 있을 거예요? 전문 경영인? 제너럴 일렉트릭 보세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보면 111년 만에 뭐죠? 다우 존스에서 박탈됐어요. 자리를 갖다가. 전문 경영인은 사실 책임 못 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재벌 손 뺏어갖고 뭐죠? 전문 경영을 주면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증오가 묻어 있고 보면요. 길게 볼 때 애쓴 사람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회 분위기니까 연결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팔지 않고 계속해서 그걸 가업을 연속해서 했으면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이 싼 값에 팔리면 뭐죠? 싼 값에 살 수 있는 게 뭔가 아마 쳐다보는 어느 하다 워렌 버핏이 나올 거고 그런 기업이 제대로 개선이 되겠어요. 또 하나 우리가 실증적 에비던스 필요한 게 손톱깎이랑 37 아세요? 보면 갑자기 돌아가셔서 오너가요. 망했어요. 상속세 못 내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죽은 것도 억울한데 그걸 왜 뺐습니까 도대체? 그럼 앞으로 대안이 뭐냐? 상속세 굉장히 낮춰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좌파들, 그 다음에 기자들도 아주 질이 나쁜데 우리나라 이제 기자들이 뭐냐면 OECD 상속세 평균을 내요. 평균을요. 그럼 이게 26%를 얘기해요. 26%. 35개국입니다. OECD에. 근데 그 중에서 13나라는 상속세가 없어요. 그 다음에 22개 나라 있어요. 22개 나라만 평균한 겁니다. 그 26개. 그러면 안 되죠. 없는 것까지 35개 그걸 다 하면은 14%예요, 14%. 14% 얘기를 안 해요, 도대체. 그러면서 우리가 26%가 OECD고 우리는 50이다. 할증도 얘기를 안 해, 할증도. 이거 보면 참 진짜 좀 너무 우리나라 기레기도 말이에요. 보면. 할증을 왜 붙입니까? 경영권이 있으니까 그러면 경영권은 뭡니까? 이게 뭔가 본체가 살아있어야 경영권 의미가 있는 건데 상속세를 그렇게 과징을 해갖고 상속을 하면서 경영 유지가 안 되면 할증의 의미가 없는 거죠. 따라서 할증 논리적으로 못 쓰네요. 보면은. 그리고 팩트는 뭐냐면 OECD 평균하면 14.5가 맞습니다. 12개 나라 상속세가 없어요. 아예. 그러고 그 있는 나라는 뭡니까? 지금 아주 얕아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다 12개 나라가 없는 걸 포함해서 14.5. 우리나라 얼마입니까? 50%고요. 공식으로. 경영권이 할증되면 15%가 더 붙어요. 왜냐하면 50에 30%가 붙어요. 그럼 도대체 이렇게 징벌적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럼 대한민국 낮추세요. OECD 평균 낮추세요. 14.5% 낮추시라고. 또 하나 뭐냐면 자식이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사업을 하면은 상속세를 갖다 이연이에요. 이연. 나중에 기업을 갖다 접을 때 그때 계산하라고 해보면요. 그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길이 있는데 그걸 못 뺏어갖고. 그럼 지금 미안하지만 국왕뭐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낼 수 있어요. 못 낼 수 있어요. 지금. 예? 그 다음 삼성전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면. 그럼 도대체 즐깁니까? 관음증? 아니 도대체 국가가 뭘. 그럼 제가 마지막 저거예요. 제가 컬럼 쓰면서도 보세요. 국가가 65%를 요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50%, 50에 30. 할증해서. 그러면 국가가 뭐를 기여했으니까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뭐를 기여했습니까? 뭐를 기여했냐고요? 국가 울타리 쳐줘갖고 무슨 저겁니까? 기업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맨날 도대체 뭐 사면 초과에 이를 정도로 규제를 강화하고 반기업 정서를 만들고 기업하기 불편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무슨 65%왜 청구합니까? 기업이 울타리를 쳐줬다는 건 뭐냐면 이미 법인세를 내면서 이미 다 페이오프한 거예요. 지금요. 법인세를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왜 이렇게 과징을 하냐 그런 얘기예요. 상속세 당연히 폐지가 돼야 돼요. 아니면은 최소한도 OECD 평균 14.5로 내리고 계속해서 기업을 하겠다는 사람한테 상속세 계산을 갖다 뒤로 밀어준 이연 제도를 갖다 받아들이고 그래야지. 그걸 갖다 뺏고 즐기고 희덕거리고 도대체 뭡니까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항공하고 다르죠. 거기는 경영을 못했어요. 여기 경영을 잘했잖아 보면요. 그런데 죽었다는 이유로 해서 경영권이 박탈당하면 됩니까? 죽은 것도 억울한데 그동안 기여한 것도 우리한테 사실 많은데 만약에 우리가 국적기 없으면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일본 그걸 타고 다니실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인에 대해서 성공한 기업인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운 걸 몰라요. 보면 너무나 몰라요. 조연아 조연면 바보죠. 하지만 그건 뭐죠? 그건 별개 문제예요. 보면요. 우리 참 미숙한 사회예요. 미숙한 사회. 너무 화가 나요. 저도 그 뭐 좀 웬만큼 넘어가려는데 화가 치밀어 가고 말이죠. 이게 뭡니까? 상속세 딱 두 가지입니다. 14.5 평균 내리든지 OECD 35국의 평균 14.5로 내리든지 또 하나는 뭐죠?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죠? 할동안 이혼해주고 만약에 사업을 안 하겠다면 그때에 가서 정산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박승민이라고 합니다. 제 질문은 국가 부채든 가계 부채든 계속 증가세가 유지되는데 이게 언젠가는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 부채라는 어떤 신용 자체도 교수님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어떤 부채 상황이 좀 급증하는데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혹시 예측이라도 가지고 계신지? 근데 뭐 좀 중국보다 우리가 좀 양호한 편일 것 같아요. 중국보다는. 근데 우리 보면은 사실은 이제 부채가 지금 거꾸로 가계 부채가 문제예요. 옛날에는 기업 부채가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IMF가 기업 부채죠. 근데 지금은 기업은 생각보다 부채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부채 이면에 자산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계 부채가 지금 문제가 있죠. 가계 부채는 그 이면에 별로 자산이 없어요. 사실 뭐죠? 있는 게 이제 자산으로서 아파트인데 아파트 값이 만약에 이것이 이제 뭐 이렇게 떨어진다든지 또는 거래가 안 돼가지고 돈이 뭐 안 회전된다면은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 그동안 빚내서 갭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가게도 그렇잖아요. 보면 짐을 질 만한 사람은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소득이 있고 부가 있는데 그 무슨 뭐 부채가 하지만 뭐죠? 소득과 부가 마땅치 않은 취약계층의 부채는 무지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사실 2중, 3중이에요. 저신용자, 그렇죠? 그런 사람들. 근데 거기 또 사람들이 또 열심히 빚을 안 갚는 게 우리나라가 너무 그냥 툭하면 탕감을 해줘가지고 조금만 버텨. 그러면 국가에서 면제해 주니까. 그래갖고 빚을 갖다 쓰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더라고 보면요. 근데 중국보다 우리는 나은 거지만 그래도 가계부채가 좀 심각하고 정부 부채는요. 이거는 곧 터져요. 정부 부채가 만약에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 부채. 그러니까 정부가 수입이 있어 없잖아요. 무상국가니까 강제로 남 지갑 여는 거 아니에요. 세금 걷는 거. 그럼 세금 뭐 걷는 것보다 더 지출이 많으면은 적자가 쌓이는 게 바로 뭐죠? 부채가 쌓이는 건데 부채가 쌓이면 국가는 이자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이자를.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뭐죠? 우리나라에서 부채는 가계, 정부, 그다음에 기업에서 기업은 제일 양호한 편이고 그리고 거기는 무너진다 하더라도 거기는 잔잔하잖아요. 그런데 가계는 되게 비슷비슷해요. 그 정부가 더 위험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정부의 어떤 부채의 포텐셜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기억나시죠? 우리 그 공무원 뽑았을 때 우발채무 계속해서 연금을 줘야 되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냐면은 이제 우리 세입의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경상 성장률 이상의 지출 증가율 이게 바로 쌓이면 국가 부채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그 중위험 중금리를 하듯이 보면요. 참 이것도 문제예요. 은산분리 같은 거 참 노력해서 그걸 없애야 돼요. 지금 그나마 최근에 우리 카카오뱅크 등등 해갖고 뭐냐면 중위험 중금리 있잖아요. 그분들이 없었으면 뭐냐면 사채시장 할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 일반 은행에서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보면요. 저도 뭐 명예교수 그게 뭐 모르지. 그래서 이제 퇴직했다 그러니까 뭐 대출 제가 대출 받을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몰라. 그러니까 너무 미케니컬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제가 어카운트를 내니까 그러시냐고. 제 집사람이 돈이 있거든요. 뭐 제가 벌어줬나 봐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보면 가계부채도 사실 좀 취약한 계층이 문제죠. 취약한 계층이.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 젊은 층들이 저축을 안 합니다. 우리 여기 고등학교 동기분들 몇 명 다 계신데 참 우리 때 노력했어요. 저축했다고요. 100에서 안 믿어지실 거예요. 젊은 분 계세요? 김문구 대표도 계셔. 내 100을 벌었는데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한때 100을 벌었는데 85를 저축을 했어 제가. 100을 벌었는데 85를. 그러니까 그나마 남한테 손 안 빌리고 부모 뭐 그런 거 그리고 여기 뭐 옷 잘 입잖아요 보면요. 그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보면 젊었을 때 저축하면 되는데 저축 안 해요. 나 자동차 그런 거 보면 많이 좀 놀래요.
조금 좀 스몰카 타도 되는데 그거 뭐 그렇게 그냥 뭐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차 타고 다니면 언제 돈을 모아? 그래서 좀 지출을 줄이면은요, 빚은 줄어들어요. 정리하면은 정부 부채 제일 위험하고요. 기업 부채는 괜찮고 가계부채에서 좀 취약했죠. 그리고 젊은 친구들 좀 소득에 비해서 소비 지출을 많으니까 좀 저축을 하면은 뭐죠? 빚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빚은 그렇게 걱정 안 했다. 그리고 옛날 미국 서프라임 같은 건 없어요. 그런데 단 갭 투자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갭 투자. 100을 갖다 빌려서 뭐예요? 지금 120짜리 집을 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20만 내 돈인데 20만 갖고 내가 120을 레버리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 집이 안 팔려. 이거 어떻게 해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게 갭 투자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그래요. 네. 예,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은혜라고 합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국민 저항을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많은 그 니제를 알렸다 그 항목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정권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차리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정권은 그걸 몰라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대통령 하나를 없애서 되는 게 아니라 민노총이라든지 정교조라든지 뭐 좌파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렇지 않은 우파 국민들이 어떻게 국민 저항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의 경제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헌법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국민 저항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겠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2번째 질문은 저는 부천에 사는데 요즘 부천페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부천페이, 그러니까 서울페이 이런 거예요. 서울페이, 경기페이, 부천페이 뭐 이런 건데 이게 그럼 뭐 돈이 풀리고 인플레이션이 돼서 화폐 개혁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지 이 페이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 그 2가지가 궁금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뭐 좀 그 질문에 뭐 어떤 뭐 수준을 보면 독서량도 좀 금방 읽히고요. 그리고 참 이런 분과 같이 제가 같이 있을 때 너무 좋네요. 그래서 이것도 우연히 봤는데 참 제가 마지막 잘 쓴 거 맞죠, 그렇죠? 이게 저항이에요, 사실이요. 이게. 우리가 그렇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보면 이 초심을 잃지 말으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꼬투리 잡힌지 말해야 돼요. 저 인간들한테. 근데 제가 아주 항상 저 창과 칼밖에 없어요. 창과 칼, 창. 둔탁한 거 말고 창과 칼로 찔러야 되는 거죠. 여기 한번 다시 보자고 보면요. 여기 우리가 모인 게 뭡니까? 사실 우국충정으로 깨어있는 시민들이 동지로서 만난 거죠. 필요하면 저항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항하면서 우리가 광장에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존 락커에서 얘기하는 뭡니까? 우리가 국민의 어떤 권한의 일부를 왜 서브했는 거죠. 수탁받은 너희들이 엉망형 우리가 너희를 갖다 뭐죠? 쳐낼 거다 하는 그런 리저브로서 우리가 국민 권한의 일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항할 수 있고 이거는 사회개혁의 일부다. 오늘 제가 막 강의에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되게 좀 많은 분들이 뭐 경제학 교수니까 뭐 뻔하지 뭐 소득주도 성장하는데 제가 오늘 제일 잘한 게 이겁니다. 제 컷이. 국민의 저항권, 이게 뭐죠? 사회개혁의 일부라는 겁니다. 여기 아까 별로 신경 안 쓰셨죠? 이거예요, 보면요. 저항권, 이거 우리가 사회개혁, 우리가 국가 존속하는 나 우리가 뭐냐면 권한 일부를 우리가 세이브하고 리저브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회개혁의 일부로서 국민 저항권이에요. 이거는 필요한 게 우리 컬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사실 국격이 뭐 더 훼손돼 그러면요 일어나셔야 돼요. 근데 보면은 좀 이런 조건 같아 보면요 너무 이렇게 뭐 좀 감정적으로 보다도 보면은 좀 우리가 저도 좀 대학교에 있으면서요 참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우리 젊은 친구들 제가 맨날 강의 평가 꼴찌야 대학교 서울대 명지대학교에서 왜냐면 인기 없는 얘기만 하니까.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뭐 정년도 하고 그러니까 별로 구애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뭐냐면은 이제 몇 명들한테 어필해요, 보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정권이 무슨 고의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은 안 하고 지력과 능력이 부족해요. 특히 지력이 부족해요. 그리고 그들의 세계관 보세요. 그 폐쇄적인 세계관을 보세요. 거기 머리에 뭐가 들었겠어? 데모만 했지 도대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설득할 수가 없어요. 싸워야 되죠. 저항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제 강의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키포인트, 가장 좋고 남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국민의 저항권이 사회개혁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요. 이걸 늘 가슴에 담으세요. 그건 나중에 필요하면 만나시라고 보면요. 점잖은 자리에서 만나도 되지만 뭐죠? 때에 따라서 뭐죠? 길거리에서 만나셔도 돼요. 그렇지만 그 유치하게 광장 민주주의식으로 하지 말자고요. 예? 그렇게 하고 뭐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관계로 발전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런 생각. 나비의 효과 있죠. 뭐 얼마 여기 뭐 몇 분 계십니까? 하지만 그 미세 날개 짓이 2019년 4월 20일, 22일 그렇죠? 뭐 8시 뭐 한 반, 한 9시 요 모인 어떤 나비의 날개짓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늘 간직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 필요할 때 모이시고 그러고 난 사실 김은구 뭐 후배인데 난 좀 미안합니다만 좀 뭐 말을 놔서는 안 되지만 참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가장 필요한 게 거짓과 진실이 혼돈될 때예요. 그때 트루스 포럼에 트루스라는 말을 찾아낸 사람 아니에요. 트루스라는 말을. 뭐가 거짓말이가 뭐가 진실인지 다 섞여 있고 도대체 말이죠. 보면은 뭐. 예? 그 와중에 트루스 포럼을 진실을 찾아내. 아까 그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뭐죠? 뭐가 필요합니까? 트루스 앤 리버티예요. 사실이요. 자유와 진실이죠. 이것도 당명으로 써도 돼요. 맨날 뭐 이렇게 애매하게 더블당 하지 말고 더부룩하게 말이죠. 예? 자유와 진실. 영어로 해보세요. 리버티 앤 트루스. 영어로 하면 굉장히 폼나. 근데 우리가 이제 안 될지 모르는데 트루스 앤 리버티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딱 두 마디는 갖고 있자고요. 트루스 앤 리버티 한국의 길이다. 그리고 사회개혁의 일부로서 국민 저항권 우리가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정당한 저항권이 정당한 마땅히 행사가 돼야 되고 필요하면 행사가 돼야 되는 늘 행사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필요할 때 마땅히 행사돼야 되는 저항권 이게 바로 사회개혁의 일부다. 그리고 페이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보면요. 그거 도대체 뭐 참 따라서 그러고 제가 뭐 그 박원순 이름도 내가 좀 올리기 싫어 보면 올리기 싫어. 이게 뭡니까 도대체 무슨 서울페이? 제가 서울 조용필 노래는 잘 불러도 하여튼 참 싫어해 보면 참 싫어 보면. 근데 그거 싫은 거 어떡 합니까? 인내하셔야죠. 인내하세요 보면은. 저도 보면 어떤 때는 진짜 걔는 잠에 뭐 벌떡 일어나요. 화가 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어떻게 인내해야죠. 어떡 하겠어요 지금. 그리고 그거 어떡 합니까? 근데 하여튼 하여튼 참 질문을 너무 잘하시네. 요지가 지금 하여튼 감사합니다. 너무 질문 잘해요. 요지 개 잘해요. 저분한테.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강창식입니다.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참 보편화되면서 지금 현재도 그 얘기가 많은데 그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게 경제학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통용되는 건지 그 어떤 세미나에서 보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은 사실상 없고 그 국제 노동기구인가요? 임금 인상 성장 이런 말이 있는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이제 한국에서 처음 시작됐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의 견해를 네, 맞습니다. 저게 일종의 러브 차일드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 질문 안 끝났습니다. 그 소득하면은 이제 기업가도 소득이고 또 일단 시급제도 소득인데 사실은 그 전 국민에게 어떤 내 소득이 올라간다는 그런 어떤 착각 심리에 빠지게끔 한 정치 논리로서 이게 시작된 거 아닌가 그런 뭐 저희 생각인데 여기 대해서 두 번째 질문 제가 두 번째 질문 어떤 질문이시죠? 개인 소득이 올라가요? 네. 두 번째 질문. 전체적으로 전국 국민들에게 내 소득이 다 올라간다는 그런 심리적인 착각을 일으키게 하기 위한 플랜이 아닌가. 뭐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답드리면은 그 좀 정확히 하셨어요. 원래는 그 족보가 웨이지 레드예요. 웨이지 레드. 그러니까 임금을 올려주면은 분배가 개선돼서 근데 그건데 사실 그렇게 하니까 너무 노동조합 편만 들다 보니까 노동조합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영업자 등등 생각해서 소득으로 바꾼 거죠. 이거를 말을 개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일종의 한마디로 정확하게 사상화 족보가 없는 거죠. 보면은 웨이지 레드 그로스는 그거는 뭐 일종의 어떤 뭐 마르크스주의의 어떤 뿌리가 있지만은
소득 주도 성장을 설명을 못해. 왜? 없는 거니까, 없는 거니까. 없는 거니까. 사생하니까. 족보가 없으니까. 도대체 호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호적이에요. 아까 소득의 소득 어떻게 끕니까? 그게. 주어, 목적 구별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저도 좀 미안하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부경대학의 홍장표라는 분이죠. 참, 그래요. 아마 기록이 될 겁니다. 기록이. 어떤 오명으로 기억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갖고 보면 잠깐은 몰라도 보면 그게 됩니까? 그러고 웨이지 레드 그로스는 또 아주 마이크로하게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 포드 자동차 보면은요. 포드 아시죠? 포드 T. 임금을 2배 줬어요. 2배. 그러니까 벌떼같이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잘리면은 떨어지니까 죽으러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웨이지 하이퍼시스 그래요. 이피션트 웨이지 하이퍼시스 그거는 마이크로한 거고, 그러고 말씀하신 대로 소득 주도성의 원료는 임금 주도 성장이에요. 웨이지 레더.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 사생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없는 거예요. 가짜 사기야 사기 정책 사기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얘기하신 건데 GDP가 원래 그래 보면 그건 평균이에요. 평균. 총계입니다. 총계. 거기에는 아주 부자가 포함되는 거죠. 따라서 GDP가 성장하는데 전혀 기여도 못한 사람도 나도 같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착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너무 이렇게 GDP 그런 거에 대해서 함몰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정주영 씨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의 뭡니까? 빠지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자들의 소득이 더 빨리 증가하겠죠. 따라서 부자들의 소득이 빠지면은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그분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높아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다 그만큼 성장한다 생각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가 경기 좋다 하면 다 잘 됩니까? 잘 되는 데도 있고 못 되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보면.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약간의 어떤 착시 효과가 있다. 그거는 구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 지표를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보조 지표를. 그래서 예컨대 보면은 이제 고용 지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취업률 이렇게 할 때도 보면은 이제 나이를 갖다 이렇게 좀 좁혀서 청년 실업률을 따로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너무 취업률이 좋은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좀 너무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처럼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신남이라고요. 7억번입니다. 아까 국민 저항권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제 레지스탕스 정강영 씨 모임에 오라서 잠깐 갔는데 뭔 얘기를 했더니 그 집회 허가가 안 나면은 그거 우리 못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들은 합법적인 레지스탕스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국민저항권 어느 범위까지 예를 들어 그러니까 기존의 그 법 체제 하에서 법이 허락하는 한에서만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걸 벗어나서도 해야 되는 건지 일단 그거 첫 번째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왜 20대의 그 지지율, 그 문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떨어진다는데 30대, 40대는 여전히 그냥 철갑통처럼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뭔지 혹시 교수님 이렇게 아픈 데만 질문하세요 보면. 근데 그 두 번째 질문은 어려운데 보면은 그거야말로 보면 아마 좀 세대의 세대의 좀 죄송한데 착각일지 몰라요 보면. 그러니까 집단 오류일 수 있는 거죠. 민주화 세대에 어떤 영향을 이제 직접적으로 받은 이제 그런 쪽이죠 보면. 그래갖고 대한민국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고 헬조선이고 뒤집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변화를 주고 뒤집겠다 나타난 사람이니까 그냥 쫓아가는 맹목이 아닌가 상당히 싶어요. 근데 그들의 어떤 경제 지지하고 그 다음에 경제를 포함해서 모든 거를 다 묶어서 지지하고 이게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경제에 있어서는 아마 지지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얘기해서 그러는 거고. 그러고 저항권은 좀 그래요.
국민의 저항권은 사회개혁의 일부라 생각해요. 이거면 되는 것 같아 보면. 이게 무슨 뭐 집회 허가를 받고 안 받고 쫓아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은 뭐죠? 사회를 갖다 뭐 했을 거며 왜 형성했습니까? 사회는 아무것도 없죠. 국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어떤 천부적인 권한의 일부를 양호하고 양도해서 국가를 만들어서 내 인권의 어떤 그런 걸 보존해달라 했는데 그게 신통치 않거나 못하면은 저항할 수 있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저항권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가 바로 뭐냐면 사회개혁론이고 그게 이제 로크다 그런 거죠. 그렇다니까 우리가 뭐 이 실정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저항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실정법으로 뭐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형태로든지 왜 안 됩니까? 불매운동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특정 어떤 뭐 정치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20대는 보면 아마 이럴지 몰라요. 굉장히 그 현장에서 당했을지 몰라요 보면요. 아마 지금 제일 그 당하는 게 20대 알바요. 제가 그 뭐 약간 프라이버시인데 좀 죄송하지만 단서를 좀 킵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건 뭐냐면 제 밑에 그 조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집에서 커피 전문점을 했다고요. 그래갖고 최저임금 나오고 그럴 때는 물어봤어요. 너 최저임금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한참 생각하면서 하루 좀 시간을 달래요. 그래서 그래. 그래갖고 다음날 왔는데 부모님이 이걸 하셔서 그렇지만은 최저임금은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 있다가. 그래?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변화가 오는 게 뭐냐면은 이게 너무 급하게 올라가니까 부모님이 예전에는 이제 좀 종업원을 이제 쓰고 그러다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시는 거예요. 출근을. 그 다음에 또 얼마 지나니까 자기 용돈이 줄어드는 거야, 보면요. 그러니까 예전에 쉬시던 부모님이 그걸 못 쉬시고 대신 카운터를 보고 자기 용돈이 줄고 그리고 가게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이거 최저임금 올리는 거가 능사 아니다라고 6개월쯤 지난 다음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말씀 맞습니다. 자기 몰랐다는 거야, 때는. 근데 좀 20대는 보면은 진짜 어려워. 왜냐하면 가서 참 잘리니까 보면은 36시간을 갖다 못 채우게 다 쪼개잖아, 보면요.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뭐 자기를 보호하는 장치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더 고용의 질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20대는 진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등을 돌리는 것 같고 30대, 40대는 상당한 정도로 지나간 향수, 미안하지만 집단 노류가 일부 남아있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대깨문이라고 하시는 그 집단이 있으시죠? 그 30대, 40대, 지금 말씀하신 그 30대, 40대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진 거에 대해서 많이들 체감하시죠? 예, 그런데 그 대깨문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또 OECD 평균은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지금의 경제적인 상태는 이전 정권,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결과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희 그 트루스 포럼 회원들이 있는 카톡방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보면서 이거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신념, 믿음의 문제다. 이건 신앙의 문제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친구들한테 교수님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아까 제가 그걸 우연히 지금 진짜 좀 바로 이 그림이에요, 보면요. 2018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이 우리보다 높아요. 이걸 보면 되시잖아요, 이거를 보면. 미국 성장률이 우리보다 높은 적이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런 외부 충격이 아니고 뭐 그 다음 페이지겠지만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에러라든지 등등 그런 것 때문에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만약에 뭐 OECD 다 나빠요? 그렇다면은 미국이 왜 우리보다 적어져? 이렇게 성장률은 높죠, 보면은. 그리고 미국도 그렇지만은 일본도 좋아요, 지금. 좋다고.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못하지 않다라는 건 바로 이제 문재인식의 어떤 그런 자기 디펜스가 되는 거죠, 보면요.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보면 이거는 팩트입니다, 지금요. 우리가 세계 성장률 평균하고요. 한국, 그 다음에 미국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한 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사실은 이 미국보다 지금 미국보다 뭐야? 미국이 이제 파란 색깔이거든요. 미국보다 지금 우리가 낮은데, 그리고 세계 성장률 평균을 못 쫓아가는데 더 분발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를 잠깐만 그 비교하는 준거를 이렇게 좀 교묘하게 이렇게 트위스트를 해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 진짜 나빠요, 보면은. 그리고 어떤 추세를 보시면은요, 점차 뭐예요? 고갈되잖아요, 보면요. 뭐가 고갈되죠, 지금? 자신감이 고갈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점점 뭐예요? 반도체 의존하잖아요, 보면요. 반도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면.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신수정이 안 보이잖아요. 갈 길은 멀고 해는 지는데 뭔가 새로운 게 안 보이는데,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진짜 그야말로 혁신의 혁신을, 그래서 아까 혁신도 보면은 이제 뭐 여기 뭐 지나간 그림 같은데 보면은 미안합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얘기한 거 있죠? 그거를 보셔야 그거를 갖다가 지금 그거를 혁신.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가 이거 보면요. 여기에 2차 대전 여기에 뭐 그 당시 좀 낮춰졌지만 뭐 전자레인지, 산업용 로봇, 그렇죠? 그다음에 트랜지스터,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뭡니까 이게 MRI, 인터넷, 아이패드 이런 게 다 끌어올리는 건데 지금 말이에요. 여기 우리나라에서 기여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요? 그러니까 캐치업을 한 건데, 이 캐치업도 우리 마음대로 못 하는 거죠. 그리고 혁신 성장은 방향은 맞아요. 그런데 오늘 한경에 조그만 칼럼을 봤는데, 참 혁신 성장 포털을 만들었는데 앞에 뭐 초기 화면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찾은 게 뭐냐면은 혁신 성장 포럼인데 로봇을 찾았는데 일제인 걸 모르고 올렸어요. 일제인 걸. 일본 산인 걸 모르고 올렸어요. 누가 지적하니까 까뜨고 해갖고 뭐예요? 이걸 낮췄어요. 그래가 뭐죠? 드론으로 바꿨어. 드론으로. 이번에 중국 드론을 갖다 올렸어. 이게 도대체 나랍니까? 이게 일제 로봇도 모르고 중국 드론도 모르고 그럼 말만 혁신 성장이에요, 도대체. 혁신은요, 그건 치열한 경쟁의 산물이지. 혁신하자 우리 뭐 하나 둘 셋 무슨 뭐 건배하듯이 하나 둘 셋 혁신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오늘 한경 컬럼에 조그만 드론을 그걸 갖다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다 하니까 미안해 그래서 우리 몰랐어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그걸 갖다 일본 DJY인가 뭐 그걸 올렸다고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중국 건지 일본 건지를 모르고 그걸 갖다 초기 화면에 올렸으니 지금 그런 나라에서 무슨 혁신입니까? 혁신하려면은 조금 진짜 프로 놔줘야 돼요. 그리고 혁신은요, 대기업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좀 항상 그런 얘기예요. 삼성전자에서 조그만 기업을 많이 사들여야 돼요. 그래서 조그만 기술 개발해서 팔고 나가서 또 기술 개발하고 그럼 많이 사들여야 되는데 하면은 뭐 그걸 기술을 뺏었느니 도대체 뭐 계열사를 갖다 늘렸느니 이런 타령만 하고 있으니. 그럼 뭐 아시겠지만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에 거기 뭐 우리는 산업부에서 그걸 키운 거 그런 것처럼 키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보면요. 그냥 실리콘밸리라는 어떤 번지수가 없어요. 번지수가. 추상의 공간이죠, 보면요. 그래서 맨날 제가 그 강연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스티브 잡스도 맨날 하는 게 아니에요.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풀리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테이 풀리시, 스테이 헝그리. 그것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스테이 풀리시, 스테이 헝그리 플러스 think different가 있으니까 그게 혁신이 된 거죠. 달리 생각하는 거. 삼성전자는요. 전화기에다가 뭐예요? 전화기에다가 컴퓨터를, 애플은 컴퓨터에다가 전화기를 얹은 거예요. 달라요, 솔직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게 다르다고요, 지금요. 그래서 그 혁신은 필요한데 혁신 마인드가 없어요. 무슨 뭐 산업자원부에서 뭐 돈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 아까 이 그림에서 아까 보듯이 저게 미국 경제보다 우리가 성장률에서 떨어졌다는 건 그거는 너무 창피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목도 이렇게 달았잖아요, 보면요. 제목도 그 달기를 하여튼 한미 성장률 역전. 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이걸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죠. OECD 평균 그거 아니고 그 OECD도 나라가 얼마나 많았어요? 35개 나라가 되는데. 우리는 G5예요. 그러니까
3만 불 소득에 뭐 5천만 명 되는 나라 별로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은 더 좀 올라가야 되는데, 진짜 아까 끝에 우리 보여드린 것처럼 이 정부가 생각을 통절하게 바꾸지 않으면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자식 세대의 첫 길을 연 오만하고 무능한 정부로 기록된다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뭐죠? 저항권은 사회개혁의 일부 우리가 이 초심을 잃지 말자 이겁니다. 보면 이거예요. 예, 그 마지막 그 말씀해 주신 말씀이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그 서울공대 졸업하시고 대학원에서 경제학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신 다음에 명지대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봉직해 주셨는데요. 오랜만에 목요에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전달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교 모르겠어요. 보면은 뭐 사실 유시민도 이해찬도 그 참 다 서울대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싫더라고 같이 동문하기 싫어요. 그런 분들하고. 여기 우리 김문구 후배는 좋고, 그런데 서울대학교를 묻기에는 너무 좀 생각이 다른 것 같고요. 제가 정동영도 되게 싫어합니다. 거기는 도대체 뭡니까? 앵커. 감상적인 거. 근데 보면 그래도 이건 있을 줄 몰라요. 이게 경제학하는 사람이 하도 오염돼가지고 저는 외부에서 그러니까 제가 학부를 경제학을 안 했잖아요. 상대를 안 나와서. 그런데 외부에서 이렇게 지원이 된 건데, 그러니까 오염이 덜 되니까 보니까 그렇게 덜 좌파적이더라고요. 이게 서울 상대 거기에 경제학과 계보가 있어요. 우리 Y 교수를 쭉 비롯해서 저는 거기는 전혀 무관하니까 이렇게 생각이 독립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또 보면은 아마 깜짝 놀 거예요.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우파적이냐. 그렇다고 제가 흥분하는 그런 우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공대 나온 걸 늘 얘기를 하고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71학번이고요. 학번은 71학년도 그러고 대학원 77학번이면 석사가죠. 그리고 미국에는 81년도에 갔고 그래서 71, 77, 81 이렇게 됩니다. 학번으로 치면. 그리고 작년에 정년 퇴임을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좋아요. 그러고서는 어깨가 아파요. 생각에 날개 나나 봐요. 좋은 것 같아. 좀 편한 것 같아. 정년하고 나서 생각 못했던 것도 생각하게 되고 또 겁도 옛날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불이익 당할 게 뭐가 있어 보면. 그러니까 편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만난 거 진짜 좋은 인연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경제 이러면 사실은 이렇게 되게 어려운 느낌부터 이렇게 들기 마련인데 오늘 강의 어려우셨나요, 여러분? 너무 쉽게 잘 설명해 주셨죠? 그 정말 훌륭하신 강연 진행해 주신 조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좀 많이 봐주세요. 이게 조회수도 중요한 것 같던데 보니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조동근 교수님께서 저희 트루스 포럼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격려를 많이 해주셨고, 또 도움의 말씀도 참 많이 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모시게 돼서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까 전에 강연 내용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조동 교수님 강연을 들으면서 제가 다 공감을 했는데 저희 트루스 포럼은 5가지 기본 인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마지막 5번째가 기독교 보수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존하는 인간밖에 초월자가 존재하지 않다. 그래서 이게 이상적인 어떤 국가 설계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는데, 그런데 트루스 포럼은 실존하는 인간밖에 초월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로 많이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사실 이렇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교회 안에서 기독교 사회주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 좌파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나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크리스천 분들께서는 이렇게 고민이 되게 많으실 텐데요. 근데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정말 간단합니다. 남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들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따뜻한 사회 만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서로 함께 사는 사회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얘기를 좌파들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또 자유주의 시장 경제 안에 있을 때 그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상에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돕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나의 월급의 50%를 띄어서 어려운 사람들 돕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자발적인 의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존귀한 인간이 자기의 책임 있는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한 결정을 하면은 그건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걸 격려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국가가 법으로 만들어서 월급의 50%를 띄어서 남들 도와줘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잘못하는 것은 뭐냐? 기독교 사회주의, 기독교 좌파분들이 잘못하신 건 뭐냐면은 그걸 법으로 만드는 것을 은근히 수긍하시고 그걸 지지하십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선한 양심으로, 선한 도덕으로 남들을 돕는 것, 격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을 만들고 그걸 강제하는 것, 국가라는 이름으로 강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서 헷갈리세요. 그래서 그 기독교 좌파, 기독교 사회주의의 그 논리에 이렇게 빠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동 교수님 제가 강연 지난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들으면서 모든 내용들을 다 공감했는데 요 한 줄 실존하는 인간밖에 초월적인 절대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트루스 포럼은 기독교 보수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초월적인 절대자에 대해서 인정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이렇게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조동근 교수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